남북전쟁에 참전한 마지막 대통령이자 19세기 마지막 대통령, 바로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사악한 서쪽 마녀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가필드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암살당한 대통령,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43년 1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나일스에 살던 아버지 윌리엄 맥킨리 시니어와 어머니 낸시 앨리슨 맥킨리 사이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난 윌리엄 맥킨리. 아버지는 오하이오 전역에 주철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독실하고 엄격한 기독교인으로 윌리엄과 형제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윌리엄은 당시의 또래 아이들처럼 낚시와 사냥, 아이스스케이팅, 승마, 수영 등을 즐기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윌리엄이 10살이 되던 무렵 부모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오하이오주 폴란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감리교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폴란드 아카데미에 다니게 된 윌리엄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옹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토론회와 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859년 16살이 된 윌리엄은 펜실베이니아주 미드빌에 있는 엘러게니 대학에 입학하게 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윌리엄까지 병에 걸려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어 한 학기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1860년 집으로 돌아온 윌리엄은 다행히 건강은 금방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집안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바람에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윌리엄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위해 우편 사무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임시교사로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이런 꿈은 잠시 멀어지게 되니 바로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윌리엄의 나이 겨우 18살이었지만 윌리엄은 오하이오 민병대에 자원 입대를 하며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된 전투 중 하나인 엔티텀 전투에서 뛰어난 공을 세우며 소위로 진급했고 1865년 4년간의 군생활을 마칠 무렵엔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죠. 우용군 사병이 소령까지 올라간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경력으로 이는 훗날 윌리엄의 정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윌리엄은 군복무 시절 자신의 평생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19대 대통령이 될 러더퍼드 헤이스 대령이었습니다. 이 무렵 윌리엄은 다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법률가가 되기로 한 것인데요. 폴란드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공부를 하다 뉴욕주에 있는 올버니 로스쿨에 진학, 186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며 드디어 정식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됩니다. 게다가 윌리엄은 전직 판사였던 한 능력 있는 변호사와 동업을 하며 건물을 몇 개나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869년 공화당에 입당하여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차지했던 오하이오주 스타카운티의 검찰관직에 출마해 당선되며 1871년까지 검사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변호사로 검사로 잘 나가고 있을 무렵인 1869년 윌리엄은 한 모임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딸 아이다 섹스턴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871년 1월 25일 윌리엄이 27살, 아이다가 23살 때 결혼을 하고 둘은 그의 크리스마스의 첫째 딸을, 2년 후에 둘째 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딸들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며 아내 아이다는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죠. 게다가 아이다는 당시만 해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던 간질까지 걸리게 되며 평생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윌리엄은 엄청난 애처가로 이런 아내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피고 챙겨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윌리엄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보통 백악관 행사 준비와 접객은 영부인이 해야 했지만 윌리엄은 아내를 대신해 손수 행사를 준비했으며 갑자기 아내가 간질로 발작을 하면 아내 얼굴을 살포시 손수건으로 가려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윌리엄이 암살을 당할 당시 아이다는 건강이 좋지 않아 호텔에 있었는데 오늘 아내와 함께 오지 않은 게 다행이네. 내가 총에 맞은 걸 아이다가 충격받지 않게 해주게. 라며 그 와중에도 아내 걱정을 먼저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뒤인 1876년 윌리엄은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된 후 이후 6번이나 재선에 성공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윌리엄은 특히 하원으로 14년간 일하며 공화당 내에서 관세 문제 전문가로 이름을 높이게 되는데요. 1890년엔 경제보호주의를 지지했던 자신의 철학대로 자신의 이름을 딴 맥킨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유권자들은 윌리엄과 공화당의 반발을 가지게 되며 1890년 윌리엄은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1891년 이번엔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며 주지사가 되는 데 성공합니다.
윌리엄은 주지사로 2번의 임기를 거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기업에 소비세를 부과하며 기업과 노동계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1894년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땐 군대를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노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여튼 그렇게 윌리엄은 자신의 이름을 점점 더 알리며 자연스럽게 1896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 성공합니다. 윌리엄은 당시 그로버 클리브랜드 정권이 내세운 자유무역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보호무역과 함께 금만을 화폐로 인정하는 금본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당시 윌리엄의 상대는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으로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동자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선 안 된다, 인민의 돈을 십자가에 걸지 말라는 역사적인 금 십자가 연설로 파란을 일으키며 혜성같이 등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제닝스 브라이언은 지금의 경제 악화엔 월가의 은행가들과 자본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금의 유출에 따라 화폐 가격이 올라가 임금이나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부유층에게만 유리하다며 은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금은 본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당시엔 여론조사가 시행되지 않을 때라 유세장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선거 추세를 가늠해보곤 했는데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제닝스 브라이언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자신들을 적으로 세운 제닝스 브라이언에게 위기감을 느끼며 윌리엄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의 최측근이었던 클리블랜드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이자 상원의원이던 마크 헤나는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선거 자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석유왕 록펠러, 철광왕 카네기, 금융맨 JP 모건 등이 여기에 해당됐는데 이들은 윌리엄에게 엄청난 돈을 후원했으며 이 당시에 윌리엄과 공화당이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썼을 정도였죠. 그 금액이 정확치 않지만 적게는 350만 달러에서 많게는 1600만 달러 정도인데 당시 민주당의 제닝스 브라이언의 선거 자금은 5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뭔지 윌리엄은 25년 만에 가장 큰 표 차이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1897년 3월 4일 54살의 나이에 25대 대통령에 취임한 윌리엄 맥킨리. 윌리엄은 취임 직후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보호 관세인 딩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보호무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은 윌리엄 행정부의 친기업적인 분위기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되죠. 언론은 독점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던 측근 마크 헤나의 손에 끌려다니는 어린아이로 윌리엄을 풍자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윌리엄도 영 생각이 없지만은 않았는지 독점 기업들을 겨냥해 공공의 선을 위협하는 위험한 음모라고 지적하며 제조업체와 공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윌리엄이 취임할 무렵엔 대공황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대신 은하주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하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래스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잇따라 대규모 금강이 발견되고 금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며 윌리엄은 자신의 공약대로 금본위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동화 오즈의 마법사가 발표됩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알고 보면 금본위제를 풍자한 이야기로 도로시가 찾아간 오즈라는 미지의 세계는 무게단위 온스의 준말 오즈, 허수아비는 농민을, 낭철 나무꾼은 공업 노동자를, 겁 많은 사자는 제닝스 브라이언을 의미하며 서쪽의 사악한 마녀는 윌리엄 맥키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화의 마지막에서 도로시는 자신이 신고 있던 은색 구두, 그러니까 은화에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작가는 금은 본위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여튼 자신의 공약대로 보호무역과 금본위제를 실현시켜 나간 윌리엄 맥키니. 하지만 윌리엄이 대통령이 된 후 일어난 최대 사건은 바로 1898년 쿠바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벌인 미국-스페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90일 만에 미국의 승리로 손쉽게 끝나며 쿠바는 이제 미국의 점령 아래에 놓이게 되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은 미국에 병합되었죠. 당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던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세워 미국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윌리엄은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와이 공화국을 병합, 하와이의 모든 거주자들 역시 미국의 국민으로 만들었습니다. 1900년 윌리엄은 당시 한창 명성을 얻고 있던 시어도어 루스펠트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며 재선에 도전하여 다시 민주당의 제닝스 브라이언과 격돌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제닝스 브라이언은 윌리엄의 고압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공격을 했는데요. 공화당과 윌리엄은 오히려 우리는 수천만에 달하는 식민지인들을 스페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다 라며 선전했고 이게 또 잘 먹혀들어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01년 9월 6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6개월 후 윌리엄은 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뉴욕주 버팔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내린 후 그를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던 중 윌리엄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윌리엄의 제국주의 노선에 불만을 가진 것이 암살의 이유였던 건데요. 총을 맞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로부터 8일 후인 1901년 9월 14일 윌리엄은 58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은 윌리엄에 대해 저 작자는 남북전쟁 이래 미국에 내린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했으며 윌리엄의 전기를 쓴 작가 웨인 모건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연해 있던 기업 독점의 위험성을 느끼고 트러스트 반대법을 연구하기도 했던 대통령,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